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휴일이면 지역구 챙기시기가 더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이제 표 의원님 하면은 여러 가지 입법을 많이 하는 걸로 유명하신 분인데 오늘은요. 아마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엊그저께 그 신당동에 있었던 데이트 폭력도 있고 하는데 요즘 데이트 폭력이 정말로 사회적 문제입니다. 네. 네. 그래서 요즘 이 데이트 폭력을 좀 근절하는 방안이 없을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데 그런 방안을 좀 입법을 좀 추진하고 계시다면서요. 네, 이미 법안은 만들어졌고요. 아, 네. 네, 어제 오늘 그 공동발에 참여하실 분들, 네. 저희 당에 20분이 이미 참가를 하셨고요. 아하, 네. 그래서 내일 제출이 이루어질 아, 그런 예정입니다. 네네. 네. 그 아마 표 의원님도 그 신당동 데이트 폭력 그 영상 보시면서 아마 충격을 금치 못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딸 가진 아빠고요. 아, 그러세요? 네, 아하. 이제 뭐 대학생이고 하다 보니까 네.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런 일이 도대체 왜 어떻게 발생할 수 있고 네. 우리 사회가 이 지경까지 와 있는가? 네. 이건 도저히 묵과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고요. 그렇죠. 그럼 뭐 법으로 반드시 제재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네. 이 법안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지금 저 영상 나옵니다만 저 여성분 정말 저희가 너무 잔혹해서 장면을 일일이 다 보여드리진 못합니다만 저 여성분 뭐 온몸 성한 데가 없대요. 치아도 5개가 부러지고요. 아마 저 영상 보시고 많은 공부는 하지 않은 국민이 없으실 것 같아요. 네네. 네. 근데 아마 저 신당동 폭력, 데이트 폭력이 혹시 표현님 보시기에는 이 데이트 폭력 방지하는 법안의 어떤 계기가 됐을까요? 네, 계기가 됐고요. 아하. 물론 오래 전부터 제가 뭐 범죄 심리학자로 활동을 하다 그렇죠. 보니까 스토킹, 데이트 폭력, 네네. 가정 폭력, 성폭력, 아동 학대 이러한 범죄들을 저는 기저 범죄라고 부르거든요. 그 자체로 하나하나 보면은 경미한 듯 보이기도 하지만 네. 그로 인해서 나중에 강력 범죄가 발생하게 그렇죠.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논의를 해왔는데 네. 최근에 이 사건이 법안을 바로 준비하게 된 건 계기가 되었죠. 아하, 지금 뭐 저희가 이제 당시 상황을 일일이 다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저렇게 이제 사파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이 데이트 폭력은 표 의원님 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이라는 점에서 더 문제점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우리가 폭력이라 하더라도 같지는 않거든요. 네. 예를 들어 남자들끼리 지나가다 어깨를 부딪혔다, 또는 쳐다보는 눈길이 기분 나쁘다, 또는 술 마시다가 투닥투닥 할 수도 있어요. 네. 뭐 그 폭력입니다. 아하. 하지만 그런 경우는 대개 도발이 이루어진 폭력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에 대해서 쌍방 폭력이라고 하기도 네네. 하고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되기도 하죠. 네. 그런데 데이트 폭력 또는 학교 내에서 교사가 학생에 대한 폭력, 아하. 또 군대 내에서 상관이 부하에 대한 폭력, 네네. 부모가 아동에 대해서, 보호자가 아동에 대해서 이런 폭력들을 흔히 권력적 폭력이라고 하고요. 아. 강자가 약자에 대해서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배력, 통제력을 이용해서 행하는 폭력이라서 훨씬 악질적이고 더 큰 문제는 상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리고 피해자는 신고도 제대로 못하고 보복이 두려워서 아하. 그리고 통제 지배 하에서 또 의존하기 때문에 네. 이런 특성 때문에 특별한 입법이 필요한 것이죠.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요. 데이트 폭력 죄질이 나쁜데도 그동안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에이,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데이트 폭력 이번에 방지하기 위해서 법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담겼을까요? 데이트 폭력 방지법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하나는 피해자 보호, 가장 중요하죠. 네. 두 번째로는 처리 절차입니다. 중간에 바로 개입을 하고 중단시키고 그다음에 격리하고. 네. 세 번째는 처벌의 강화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를 한꺼번에 한 법에 담을 수는 없고요. 처벌 강화는 네. 기존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형법이라든지 네. 이러한 법의 강화법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마련한 법안에는 피해자 보호, 그리고 신고, 네. 그다음에 경찰의 개입, 네. 아울러 신고자 보호, 피해자 보호, 그리고 만약에 피해자의 신원을 누출할 경우에 그에 대한 처벌, 그리고 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에 대한 네. 예방을 위한 조사와 연구를 하도록 의무하는 이러한 법을 담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이제 신고자의 보호 그리고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트 폭력을 당했으면서도 보복 등에 두려워서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 많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가장 그게 큰 문제이고요. 네. 예를 들어 최초에 이웃에서 뭐 큰 소리가 난다, 비명 소리가 들렸다라고 해서 신고를 했는데 네. 경찰이 현장에 갔을 때 피해자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오히려 이 사실을 신고했을 경우에 네. 가해자로부터 나중에 보복을 세상에. 당할까 봐 두려워서요. 네. 그래서 이 법 안에서는 누구든지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네.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아하. 신고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경찰은 바로 개입을 하도록 하고 네.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격리하도록 하고요. 네. 임시 조치, 경찰이나 검사가 법원에 요청을 해서 네.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네. 혹은 정보통신 등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협박적인 연락을 할 경우 그러한 연락 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조치, 네. 이런 피해자 보호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좀 들어보니까요, 이 경찰이 이제 신고를 받게 되면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내용도 포함된다고 하셨는데 네. 혹시 제가 뭐 말꼬투리를 잡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그걸 역으로 따져봤을 때 그동안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이 얘기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런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가요? 예, 사실 피해자들로부터 접수한 호소들 네. 그리고 각종 상담소에서 접수한 내용들을 보면 네. 경찰이 출동하거나 또는 신고 연락을 받았을 때 둘이 아는 사이고 연인 관계이고 뭐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하면 그건 둘만의 사랑 싸움인데 세상에. 왜 이런 국가 행정력을 낭비해야 되느냐. 낭비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그런 대응도 있었고 출동을 아하. 잘 하지 않고 네. 처벌에 미온적인 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온 것도 사실이고요. 네. 이 부분을 꼭 경찰만 탓할 수는 없는 것이 네. 사건 사고 많고 또는 강력범죄들 많은데 이제까지 사회 인식 자체가 연인 간의 다툼에 대해서 그것은 사생활이고 둘만의 문제이니까 국가 권력이 개입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경찰을 위해서도. 아하. 근데 표현님 말씀 듣고 보니까 사실 솔직히 저도 반성이 돼요. 왜냐하면 지나가다가 남녀가 이렇게 다툼을 하고 있으면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거든요. 저 두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우리가 네. 괜히 남의 일에 끼어들어봤자 분란만 일으킨다. 그렇게 생각했던 저였는데 저 역시 이제 반성을 해보는데 이 범죄 심리학자를 이제 전공했으니까 네, 이 네. 데이트 폭력을 하는 가해자 남성 주로 남성들이 많은데 그 심리에 이 밑바닥이 뭐가 있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집착, 또 하나는 소유욕, 또 하나는 거절이나 무시를 견디지 못하는 특성. 아하. 소유욕이란 것은 상대방을 동등한 인격체, 만나다 헤어질 수도 있는 그런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보는 거죠. 내 거. 예, 나의 소유인데 다른 사람을 만난다 화가 나는 거고 내가 만나자고 하는데 거절한다 그러면 화가 나는 하하. 것이고 헤어지자? 이거 내 것인데 어떻게 나를 벗어나냐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내 것인데 네가 감히 나한테 먼저 헤어지자 그래 이런 거예요? 그렇죠. 아하. 네. 거기다가 이제 그런 헤어지자는 의사에 대해서 그 관계에 대한 어떤 작은 문제에 대한 뭐 부정이나 거절이 아니고 네. 나에 대한 나의 인격 자체에 대한 무시와 모욕과 거절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견디지 못하는 거죠. 아하. 그래서 폭력으로 그것이 표출되는 현상입니다. 네. 그럼 말씀만 듣고 봐도 일단 정신적으로 일단 정상적인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잖아요. 가해자의 심리가. 네. 그런데 이게 이런 가해자들이요. 무슨 이마에 써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난 데이트 폭력을 벌일 수 있는 사람인데 써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구별해낼 수 있어요? 가장 큰 문제인데요. 처음에 만났을 때 이 가해자들이 자신의 본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하. 오히려 상대방에게 대단히 친절하게 하기도 하고 헌신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런가요? 선물, 꽃 등을 주기도 합니다. 문제는 본색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휴대전화를 자꾸 네. 보자고 하고 누구랑 연락했는지를 알려고 하고 자기와 만나지 않았을 때 어디서 누구와 만나서 무엇을 꼬치꼬치 했는지 캐묻고. 꼬치꼬치 캐묻고 아하. 통제하려고 하고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주의와 경계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것을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구나라고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아하. 1366이라는 국가가 운영하는 상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꼭 전화하셔서 지금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혹시나 이것이 이 사람이 데이트 폭력의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네.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표현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 어떤 사건 중에 그게 있었대요. 데이트 폭력을 했는데 막 폭행을 해놓고 나중에 그랬대요. 그 여성분한테 이게 다 널 사랑해서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런 거야. 이랬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 데이트 폭력의 어떤 전조 증상이랄까요? 그 사귀기 전에 그 스토킹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스토킹도 이 중단 범죄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요. 네. 사실 1988년에 미국에서 레베카 셰퍼라는 여자 배우가 네. 광팬에게 총격당해서 피살당했어요. 세상에. 알고 봤더니 그 사전에 스토킹 행위가 계속 있었는데 그 당시 미국에서도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법이 없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도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네. 형법상 범죄가 아니니까 따라다니고 연락하고 귀찮은데 자꾸 만나자고 하고 네. 그런데 본인은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네. 결국은 그 행위 끝에 살인이 이뤄진 건데 그래서 1988년에 미국에서 스토킹 행위 처벌법 생기고 아하. 그리고 호주에서 생기고 캐나다에서 생기고 네. 영국에서 생기고 아하. 그리고 특히 영국에서는 2009년에 클레어법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클레어법. 들어본 예. 적 있습니다. 네네. 클레어라는 여성이 페이스북에서 만난 남성과 교제하다가 그에게 살해를 아이고, 피살당했는데 네. 알고 봤더니 이 남성이 원래 폭력행위 전과자였어요. 아하. 그래서 클레어법에 담고 있는 것은 교제하기 위해서 전 단계 혹은 교제하다가 상대방이 혹시나 네. 이러한 스토킹이나 데이트 폭력 전과가 있는지 네. 알고 싶어 할 때 네. 그것을 알려주도록 공개하는 그런 법입니다. 전과를 조회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킹이라는 행위가 그 자체로 봐서는 그냥 따라다니고 만나자고 하고 연락하고 때로는 선물 주고
그게 무슨 범죄야? 라는 인식이 아직 우리에게 있는데 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끔찍한 폭력, 성폭행, 살인, 상해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아하. 스토킹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 선진국의 추세인 거죠. 제가 알기로는 스토킹에 대해서 일단 우리의 그 처벌 기준이 경범죄로 취급해가지고 뭐 범칙은 8만 원인가 9만 원 그 정도밖에 안 된다면서요. 네, 8만 원입니다. 예.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차제에 뭐 처벌 강화 능사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좀 뒷받침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처벌 조항이 있어야만 네. 그를 전제로 해서 경찰의 개입이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격리라든지 임시조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고 피해자 네. 보호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번 표 의원님과의 대담을 준비하면서 제가 좀 조사해봤더니 데이트 폭력 방지 법안이 예전에도 뭐 발의된 적이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지난 제19대 국회 때 네. 박남춘 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 데이트 폭력 방지법을 발의를 했는데요. 네. 문제는 심도 깊게 논의는 이루어졌어요. 네.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데이트 폭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좀 낯설었고 기존에 있는 형법이나 형사특별법에서 충분히 의율되고 있지 않느냐. 네. 데이트 폭력의 구체적인 그런 구성 요건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러한 법을 신설해야 될 필요를 못 느낀다. 이러한 그 반대 비판 의견들이 네. 법무부 법제처 그리고 국회 법제위원회 이런 곳에서 전문위원들이 다 제시를 하는 바람에 통과되지 않고 회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어 버렸습니다. 논의는 됐지만 어떤 심각성 인식 부족으로 좀 안타깝게 폐기가 됐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도 네. 그런 걱정 될 것 같아요. 표 의원님 이번에 이제 내일 제출하실 것 같은데 네. 이번 20대 국회에서 이거 정말 통과 장담하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면밀히 좀 검토를 했고요. 네. 19대 때 나온 비판 여론들, 의견들을 전부 수렴을 했습니다. 네. 보완을 해서 우리나라 법 체계와 법적인 특성에 맞도록 입법 사례들을 다 참조했고요. 그리고 시기적 상황적으로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7월 18일 날 신당동 사건 그렇죠. 이것만 보더라도 네. 많은 다른 의원들께서 그리고 법제처나 법무부나 그리고 뭐 전문위원분들이나 네. 이분들도 인식을 아마 달리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기대를 해보고요. 아마 표 의원님 앞서 정말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데이트 폭력은요 사회적 약자에게 저질러지는 폭력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죄질도 악랄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입법이 반드시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또 표 의원님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 보호 법안뿐만 아니라요, 이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고 있는 그런 사건을 막기 위한, 이제 앞으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그런 법안도 준비하고 있는데, 이른바 미성년자 처벌, 그러니까 소년 강력범죄 처벌 강화법인데,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인천 초등학생 납치 살해 사건. 아마 표 의원님 아마 충격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님들께서 그렇죠. 너무 충격을 받으셔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왜 미리 방지하지 못했느냐, 그러니까요. 이런 목소리들이 너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앞서 또 이 표 의원님께서도 따님을 두고 계시니까 아마 더더욱 충격이 크시고 또 시청자분들, 국민분들 중에도 저 모습 정말 저희가 송구스럽지만 다시는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요. 부모님 마음은 얼마나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억장이 무너지고 분통이 터지고 그리고 딸을 지켜주지 못한 마음으로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처벌을 강화하는 게 혹시 이번에 내신 법안의 어떤 주 목적일까요? 어떻습니까? 우선은 막는 것이죠. 막는 예방을 거. 해야 네네. 되는데 그래서 이 소년법이라는 체계가 있습니다. 네. 19세 미만의 네. 아직 채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들의 범죄에 대해서 네. 일반 성인의 범죄와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자. 그래서 보호와 교화와 관찰 등을 중심으로 해서 네네. 그것이 소년법 체계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끔찍한 사건에 있어서도 소년법 제59조에 네.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받을 만한 네. 이런 범죄 행위를 저질렀을 때 아하. 18세 미만의 범죄자일 경우에는 네. 15년형 이하로만 처벌할 수 있다. 이런 그래요? 특칙을 둔 거고요. 그런데 워낙 이 특칙이 너무 경미하게 처벌한다라는 논의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네. 이 법이 아니라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법이 또 있습니다. 특강법이라고 하죠. 네네. 이 법 제4조에 네. 하지만 이 특강법에 규율한 유괴살인, 네. 성폭력살인 이런 경우에만큼은 네. 그 형량을 20년까지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한다. 근데 부정기형일 경우는 네. 상한 15년, 하한 7년으로 네.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미약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게 뭐냐면 이 사건의 피해 부모님이 맞아요. 이 소식을 들으시고는 너무 이
딸을 잃은 것만도 가슴 아파 죽겠는데 그야말로 뭐 돌로 때려서 죽여도 시원찮을 만한 이 범죄자가 네. 미성년자란 이유만으로 보호받고 20년 이하의 벌밖에 못 주고 네. 거기다 가석방까지 가능하니까 5, 6년 뒤에 나올 수 있다라는 이런 말을 들으시고 너무 무너지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저희들이 그렇지 않게끔 하겠습니다라는 답을 드리는 것이 의무다라고 해서 네. 특강법 제4조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한 거죠. 네. 이 부분도 아마 이 표 의원님의 지적처럼 저희가 아마 무심결에 이 신경을 거의 못 썼던 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또 이런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사회가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것, 단죄한다는 걸 좀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표창원 의원님 하면요, 뭐랄까요, 숨어있는 1인치 같은 걸 잘 찾아내시는 분인데, 이번에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이 장마로 피해가 컸던 청주에 정말 문란이 났잖아요. 근데 그때 충북도의회 의원들이 외유를 떠나서 논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럴까요? 이번에 표 의원님이 이런 법안을 준비 중이세요. 정치인들이 외유를 자기 돈으로 가게 하겠다 하는데 이거 동료 의원들한테 미움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꼭 그렇진 않은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차라리 잘 됐다. 이런 그런가요? 의견도 많으세요. 왜냐하면 정말 필요해서 가는 공무 출장마저도 외유 떠난다. 이런 비난을 받으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부당하게. 네네. 또 오히려 반대로 정말 외유 가는 동료 의원들 보면 저분들 왜 저러나 이런 인식도 있어요. 차라리 차제에 명확하게 입법으로 정리를 해서 네. 정당한 국익을 위하고 의정 활동을 위한 그러한 해외 방문이라면 그에 대한 증빙을 명확하게 하고 공무로 다녀올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 공무에 대한 정당성 인정해 주자는 거죠. 근데 반대로 네. 공무를 빙자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관광 다니고 놀러 가고 골프 치고 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더 이상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제가 잘못 생각했군요. 오히려 그렇게 법으로 보장해주면 남의 어떤 국민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정당한 이유를 대해서 이건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고 갈 수 있다. 그런 기반을 좀 마련하겠다. 그런 말씀이신데 그럼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요즘 또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게 가짜 뉴스잖아요. 네. 근데 가짜 뉴스를 이제 처벌하겠다 하는데 이거 처벌할 수 있을까요? 가짜 뉴스? 근데 지난 대선 때 가짜 뉴스가 엄청나게 판쳤죠. 문제였죠. 네. 가짜 뉴스의 그 당시에 정의는 뭐였냐면 네. 실제로 뉴스가 아닌데 언론사가 아니고 신문이 아닌데 언론인 것처럼 허위로 네. 만들어서 온라인이나 인쇄물로 배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 문장 보니까 완전 기사처럼 썼더라고요. 기사처럼 기사를. 하고 사진이나 로고도 비슷하게 촬영해서 맞아요. 네. 보는 사람은 속는 거죠. 네. 그런데 사실 담긴 내용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고 왜곡된 것이고 사실이 아닌 가짜인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찾아봤더니 현행법상으로 신문법, 간행물 윤리에 관한 법 여기에 따라서 그 등록 절차에 대한 위반이 있긴 있는데 네. 과태료라든지 제대로 처벌할 수가 없어요. 내용상으로 보면 현재 형법이나 네. 정보통신망 등 이용에 관한 법 등에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지만 네. 그걸 적용하기 위해서는 또 증빙이 필요하고 이 사람이 네. 또 폐쇄하고 사라져버리고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짜 뉴스를 아예 초반에 신고받았을 때 즉시 개입을 해서 또 엄한 처벌을 하는 별도 입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된 거죠. 네. 아마 이 부분은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필요성을 인식했는데 그냥 어떻게 막연하게 이거 가짜 뉴스 어떻게 근절할 방법 없나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셨을 텐데 표 의원님이 직접 나서겠다고 하십니다. 자, 분위기를 조금 바꿔볼게요. 엊그제 있었죠.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심에서 집행유예였나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제 석방이 됐는데 일단 관련 영상을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비켜주세요. 특검이 항소할 것 같은데 2심 재판 또 어떻게 준비하실 거세요? 네, 재판에 성실히 끝까지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오해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아무도 안 들어주셨는데 그래도 법원이 귀를 열고 들어주셔서 그 부분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일단 조윤선 전 장관의 나오면서 구치소 나오면서 했던 얘기가 또 여러 가지 또 이 얘기거리를 만들어내더라고요. 네.
저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 행간의 의미는 자신은 여전히 억울하다.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게 봐야죠. 네. 지금 적용된 범죄 혐의가 두 가지죠. 그게 네. 하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라고 합니다. 즉 네.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들을 성향별로 분류를 해서 네네. 반정부 또는 좌파라고 분류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이익과 제재를 하는 해선 안 될 반헌법적인 네. 행위를 국가기관이 한 것이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윤선 전 장관은 무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네. 그런데 두 번째가 위증죄죠. 네.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네. 블랙리스트를 모른다 그랬죠. 거짓을 계속하다 결국은 본인이 보고받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인정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위증죄에 대해서만 지금 유죄 판결과 집행유예를 받은 건데 네. 그러면서 본인이 오해를 받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건 네. 뭐냐면 이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재판부는 이것은 허용할 수 없는 반헌법적 범죄다로 규정했어요. 네. 헌법재판소도 그랬고. 그런데 그걸 자기는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정무수석일 때도 자기 밑에 있는 정무보좌관 네.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도 유죄 판결 받았고 네. 그리고 장관일 때도 전임 장관과 네. 차관 그리고 공무원은 다 유죄 판결 받았는데 본인만 청와대에 있을 때나 장관을 있을 때나 몰랐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것을 모를 수가 없다는 것이 오해라는 거죠. 아.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참 그러니까요. 난감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요,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조윤선 전 장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이제 6개월 만에 이제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석방되면서. 네. 그런데 그 판결을 내린 판사까지 지금 네티즌들이 거론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뭐 네. 그러면서 과거에 그 해당 판사가 라면 훔친 사람에게는 뭐 징역 3년 6개월 선고했는데 이게 법의 형평성에 맞냐 이렇게 막 했는데 근데 이 글 일부 네티즌 글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또 나와요. 가짜 뉴스인데 이걸 또 일반 기정사실처럼 얘기한다 하는데 그 와중에 표현님이 또 등장해요. 이거 네.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애초에 저는 좀 모르고 있는 상태였는데 네티즌 네. 사이에서 해당되는 그 부장판사가 과거에 네. 편의점에서 라면 10개 훔친 네. 도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 이런 얘기가 막 떠돈 거예요. 네. 그랬는데 그것을 유명인 몇 분이 네. 같이 자신의 SNS로 얘기를 한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것을 모 언론사에서 네. 기정사실처럼 보도를 했어요. 근데 네. 저는 이제 그 보도만을 딱 보고 네.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이제 그 기사를 트위터에 공유하기 링크를 누르면 네. 그 제목이 그대로 제 트위터로 올라오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알렸더니 또 다른 언론사에서는 네. 제가 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보급했다. 이렇게 또 보도를 하시게 되고 이런 네. 어떤 제가 그 보도 봤습니다. 보셨죠? 예, 네. 상당히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네. 황당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이건 뭐 말씀 들으셨겠지만 이 표 의원님께서 가짜 뉴스를 생산해서 이렇게 배포한 그런 차원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께서 좀 참고로 아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뭐 해당 법원에서도 해당 판사가 그런 적 없었다고 또 반박 자료까지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선 얘기 들어보니까 특검도 특검이지만 조윤선 전 장관도 항소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일단 특검에 그렇다 치고 조윤선 전 장관은 왜 그럴까요? 왜 항소를 할까요? 우선 위증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불만스럽다 이거죠. 그럼 그것까지도 무죄를 받고 싶은 건가요? 그럼? 그렇습니다. 아. 그 부분 역시 청문회 당시에 본인이 거짓하고 위증한 것이 아니라 어허. 상황에 대한 오해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본인으로서는 충실하게 하지만 전 장관으로서의 네. 비밀 보안 유지 등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네. 상당히 좀 어렵게 돌려서 완곡하게 대답을 하다 보니 뭐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 그것을 이제 나중에 상급심에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끝까지 받겠다 아하.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 여쭤볼까? 아무래도 경찰 출신이고 하니까요. 엊그제 또 문무일 검찰총장이 또 이철성 청장 직접 찾아갔잖아요. 네. 아마 해묵은 과제이기도 할 텐데 이 경찰의 수사권 독립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돼요? 해결될 수 있을까요? 해결은 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그리고 몇 단계에 걸치느냐, 이번에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요 정도의 쟁점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1954년에 형사소송법을 처음 만들 때 그때 나왔던 회의록을 보면은요.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천명되어 있어요. 영국이나 미국의 그런 예를 그대로 본 것이죠. 하지만 그 당시에 경찰이 친일 잔재가 너무 많이 남아있고
국민들의 신뢰를 못 받고 있으니 만약에 이러한 경찰에 수사권까지 주면 네. 경찰 파쇼가 된다. 아하. 경찰 독재라는 이야기죠. 네. 그런데 만약에 기소만 해야 할 검찰에 수사권까지 주어지게 되면 검찰 파쇼가 된다. 아하. 그런데 총까지 찬 숫자 많은 중앙집권적인 경찰의 파쇼보다는 네. 그래도 법률 전문가인 검찰 파쇼가 낫다. 이래서 그 당시에 검찰에 수사권, 수사지권 다 준 것이거든요. 근데 그리고 보니까 그때 예측처럼 지금 검찰 파쇼가 문제 아닙니까? 네. 너무 무소불위 권력을 가진 네. 검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분개하셔서 국민들의 개혁 1순위가 검찰 개혁이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해소될 수밖에 없어요. 네. 다만 경찰은 완전하고 이상적인 헌법의 영장 독점 청구권 검찰에 이것도 없애고 네. 검찰은 수사에 손도 못 대게 하고 네. 경찰만 수사하고 검찰은 기소만 하라. 이것이 이제 경찰이 원하는 것이고 네. 검찰은 도저히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아하. 그러니 어느 정도 양보는 하겠지만 지금 검찰이 해야 할 경찰에서 행한 것의 미진한 수사 네. 그리고 검찰이 특별히 전문적인 특별 수사 재벌이나 네. 뭐 뇌물 사건 탈세 이런 부분 네. 그리고 공수처와의 어떤 병립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조정을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과 함께 여러 가지 현안 얘기를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의정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북한이요 지난 28일 밤 기습 도발을 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4형을 다시 쏜 건데 이번엔 미국 대부분의 지역을 위협하는 사거리를 과시했습니다. 직접 도발을 챙긴 김정은은 간부 손을 꼭 부여잡고 기쁨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카운트다운이 끝나자마자 불꽃이 뿜어져 나오고 엄청난 흙먼지와 함께 미사일이 직각으로 솟구쳐 오릅니다. 북한이 공개한 그젯밤 화성 14형 미사일 발사 영상입니다.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이 대지를 박차고 장추한 불줄기로 어둠의 장막을 밀어내며 우주 만리로 북한이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밤 11시 41분쯤 기습적으로 발사한 겁니다. 미사일은 3,724km까지 올라가 998km 거리를 약 47분간 비행해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안으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미사일의 고도로는 역대 최고 높이입니다. 만약 직각이 아니라 포물선 모양으로 정상 각도로 쐈다면 사거리는 약 1만 킬로미터, 미국 대부분 지역이 사거리에 들어갑니다. 미국을 타격할 수 있다는 능력까지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ICBM 능력이 이제는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은 이번에도 직접 미사일 도발을 챙기며 성공이 확인되자마자 리병철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의 손을 움켜잡으며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미사일 개발의 주역인 리병철은 도발 때마다 김정은과 맞담배를 피거나 부둥켜 안는 모습으로 포착돼 김정은 측근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한미는 북한에게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허를 찔린 꼴이 됐습니다. 매번 북한을 예의주시한다는 말만 반복했던 군은 도대체 뭘 예의주시했던 걸까요? 이어서 윤범기 기자입니다. 불과 이틀 전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없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현재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임박한 징후는 없습니다. 관련 동향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미가 주목했던 지역은 평안북도 구성입니다. 지난 4일 화성 14형을 발사한 곳에서 가깝고 북극성 2형, 화성 12형 등이 발사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구성 일대에선 김정은 전용 차량과 미사일을 실은 이동식 발사대의 활동 정보가 입수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북한 잠수함의 근거지인 동해 심포항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동향이 포착돼 예의주시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북한의 교란 작전에 의한 허위 정보였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던 자강도에서 미사일이 발사되면서 허를 찔린 셈이 된 겁니다. 미국의 허를 찌르겠다는 그런 의도가 강하게 보여지고요. 특히 밤낮 그리고 기상과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든 북한은 마음만 먹으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라는.
합참은 이지스함과 그린파인 레이더 등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탐지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포착 시간을 묻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MBN 뉴스 윤범기입니다.